네. 합시다. 88쪽. 86쪽부터 보자. 86쪽. 이 단원은 아직 학교에서 안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단원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씩 하고 들어갈게요. 이 단원은 일단 읽기 단원인데 독서를 하는 목적 플러스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일단 독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독서를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일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선생님이 정규 수업 때 매번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말씀드리죠? 독서하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자, 독서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얘들아? 생각해봐. 근본적으로 왜 독서를 하라고 할까? 독서를 하라고 하는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이게 다른 공부의 가장 기반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많이 읽어봐야지. 국어도 당연히 많이 읽어봐야 잘할 수 있고, 다른 이과 과목도 마찬가지야.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잖아.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독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도 이 독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다른 얘기지만 잘 나오세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가시면 진짜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잘 나오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단어는 읽기에 대해서 읽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기 왜 필요할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지. 공부의 가장 기반이 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학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인생, 삶에 통틀어가지고 얘가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할까? 독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옛날 어렸을 때는 재미있어서 많이 읽어요. 동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문학들은 재미있어서 흥미를 목적으로 읽었다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책에서 뭐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인생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약간 마음이 힘들 때 문학책을 읽었어요. 그랬을 때 생각보다 답이 가까운 데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어디에 있다? 문학에 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읽기의 가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약간 물질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수행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주제가 과학 수행평가야. 그러면 우주나 생명에 관한 책을 읽어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독서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주나 생명 등 과학 관련 서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의 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A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B나 C도 있을 수 있죠. 그 방법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거기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책이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 없죠? 너무 기본적인, 사실 너무 기본적인 독서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 사실 궁극적인 읽기의 목적은 세 번째입니다. 별표.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 책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책 안에 생각보다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했던 그 고전이랑은 약간 달라요. 우리가 평소에 수업했던 고전은 그냥 단순히 옛날, 과거 시대의 작품을 가리키는 게 고전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옛날 시대의 과거에 쓰여진 것 플러스 그 과거에 쓰여진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의미했을 때 우리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도
이 내용이 유가치, 조금 어려운 말로 유가치다, 있을 유자 쓴 거예요. 지금에도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고전 소설도 될 수 있으니까 심청전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심청전이 옛날에 쓰여진 고전 판소리계 소설이죠. 이게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심청전의 내용은 뭐야? 심청이가 자신의 아버지, 신봉사, 눈먼 사람이죠. 장님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공양미 삼배석에 자신이 인당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심청이가 강조했던 주제가 효가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효가 되는 겁니다. 이 효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까지도 중요한 가치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읽히게 되는 겁니다. 현재에도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면 안 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의 가치나 주제가 지금까지도 유효했을 때, 유의미했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서적들이라는 얘기예요. 아,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이 삶에서 꼭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사실 쉬운 내용이죠. 세 가지 읽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별표. 그래서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과정에 각 단계에서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읽기 전이 있겠죠. 내가 책을 읽기 전에, 책을 펼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중, 읽기 중 활동이 있을 것이고, 내가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읽기 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세 단계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는 까닭이 우리 오른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었을 때 좋은 점. 일단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다, 반성할 수 있다는 데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읽기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읽기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의 읽기를 그냥 무지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가지고 점검하면서 읽겠다라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읽기 전중후 활동에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마 수업 시간 중에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얘들아 이건 진짜 읽는 거니까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이 이렇게 있어요. 쉬운 책이야.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 잠원중학교는 1학기 때 시험을 봤어요. 박시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는다고 상상을 해봐. 자, 일단 책이 있어. 나 뭐부터 봐요? 책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거. 표지죠. 표지에 있는 제목부터 먼저 봅니다. 박시전이래. 박시전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태원아? 그치, 박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야기 전자죠. 박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보니까 여성이 그려져 있네, 박씨는 여자겠구나 하는 내용들 내가 무의식 중에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읽기 전에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기 전에, 얘는 물론 차례가 있는 책은 아니죠. 문학이니까 막 차례가 있어. 아니면 뭐 이런 작가의 말이 있어. 얘 차례도 있네. 애기척이라 그런가 보다. 차례가 있어. 이런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내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뭘 하는 거예요?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인 거예요. 자,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읽기 목적 정하기. 박시전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읽기 목적 정하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흥미에 따라 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평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고전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목록이 이거였다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위해서 라고 해볼게요. 뭐 독서 감상문을 쓰는 수행평가라고 해볼게요.
그런 읽기 목적에 대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수행평가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면 책을 그냥 재밌다 하고 넘기면 남는 게 있을까? 없겠죠. 그런 목표가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읽든지 요약하면서 읽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나 차례를 보면서 내용을 예측하기.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죠. 아, 보니까 박시전이란 제목이 있더라. 박시에 대한 내용이겠네. 차례를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네 하는 걸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박시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언급은 따로 안 했는데 박시전이라는 제목을 딱 봤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야기 전자 우리는 이미 많이 해서 알고 있죠. 토끼전, 심청전 다 고전 소설이 쓰일 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아, 얘는 고전 소설이겠구나 라고 하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전자로 끝나니까 얘는 뭐겠구나? 고전 소설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박시전, 내가 아는 이야기, 다른 토끼전도 있는데 심청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 만들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자, 고전 소설의 특징은 풀네임을 얘기를 잘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목에 박씨라고만 되어 있고 박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아, 이 혹시 책 속에 이름이 나올까 궁금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씨의 본명, 이름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괜찮죠? 읽기 전에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읽었어. 자, 선생님 책을 쭉 읽을 때 자, 뭘 해야 될까? 앞에서 했던 것들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어? 얘가 뭐 박씨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보니까 박씨는 뭐 어제 박 처사가 아침 식사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씨에 대한 얘기인 거 맞네.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씨의 본명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스포하자면 여기서도 본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박씨로만 나와요. 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구나. 원래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규명됐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기 목적을 우리 뭐라고 선정했죠? 뭘 하기 위해서? 다율아, 뭐 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 요약과 정리를 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거를 그냥 재미로 읽었어. 그러면 내가 인상 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해두면 되겠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얘기했어.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위에서 예측했어. 박씨랑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박씨에 관련된 내용이 맞았다. 관련된 주제였다 라고 했을 때 맞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의 답 찾기. 박씨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나오지 않더라. 박씨의 본명은 없더라.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길 수 있고요. 본명은 드러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박씨의 영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씨가 영웅으로 나와요. 영웅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추론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얘는 소설이니까 의도가 명확하겠죠. 당시에 이거는 정확하게 규명하면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영웅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었어요. 근데 여자 영웅을 드러냈다는 건 작가가 아마 가부장적인 사회상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쓰면 여성 영웅 소설이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성 영웅을 내세웠을 것이다. 가부장제 비판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 영웅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론해가면서 읽을 수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거 중요해요. 자,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읽기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비판 둘 다 돼. 정답은 없어. 둘 다 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근거만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어. 글의 의미를 이해하기. 그래서 나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 당시에 물론 작가의 의도는 알겠어. 가부장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구나. 근데 당시에 진짜로 여성이 영웅이 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해서 뭐 할 수 있어?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공감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한번 다 써볼게요. 예시. 좀 길게 할게요.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여성 영웅이 조선시대에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성이 크다.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에 이런 참신한 발상, 여성이 영웅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참신한 발상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작품이다. 참신한 발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 활동이야? 읽기 중에서의 활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다 읽었어. 책 딱 덮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위에서도 물론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읽었지?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전반적으로 다 읽어봤더니 이 작품은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 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자, 봐요.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분명히 더 있을 거야. 결국 다 요약 정리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라고 되어 있어. 자,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성 영웅 소설을 처음 읽어봤어. 그러면 이런 여성 영웅도 존재했구나. 여성 영웅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작품, 그래서 다른 여성 영웅이 나오는 작품은 없는지 찾아볼 수가 있죠. 다른 여성 영웅이 나오는 여성 작품이 없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1학년 때 가시면 홍계월전, 2학기 때 홍계월전이라는 여성 영웅 소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읽어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읽기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기, 마지막 단계니까 내가 이제까지 읽으면서 점검하고 읽었을 때 과연 잘 읽었는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잘 반성하면서 읽었는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기라고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인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웅 소설의 특징은 얘들아, 보통 주인공이, 영웅이 고난을 겪어. 부모를 잃는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처한다든지 그런 고난이 있고 그거를 역경을 해결해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거기서 보니까 박 씨가 되게 투지가 있더라. 나도 그런 투지를 본받아야겠다. 박 씨의 투지를 본받아야겠더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박 씨처럼 투지 있는 삶을, 투지 있고 의지 있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라는 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필요한 걸 더 찾아 읽기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홍계월전이라든지 박시전처럼 다른 여성 영웅 소설이 나오는 것도 읽어볼 수가 있겠다. 됐나요? 예시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걸 쭉 보여드렸어요. 뒤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글에 대해서 읽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끄덕끄덕이라고 해줘요. 자, 4명밖에 없어서 선생님 반응이 안 보여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읽기 과정을 전중후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전반의 과정에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점검이에요.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 할 수 있느냐?
나의 읽기 목적은 무엇인가 중요해요. 자, 아까 예시 들었던 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 내가 수행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너무 재미 위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기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읽고 있는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메모하면서 읽기, 요약하면서 읽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고 있는 글이 읽기 목적에 맞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뭐 생명을 배운다고 합시다. 생명이랑 관련된 생명과학 부분을 배운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분명히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내가 도서관에 책을 빌렸어. 근데 우주에 관련된 책을 잘못 빌린 거야. 그 책 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신의 주제랑 관련되어 있는 글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기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읽고 있는 글이 나의 읽기 수준에 적합한가 라고 되어 있어. 너무 쉬운 거는 내가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고요. 너무 어려운 건 읽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글이 딱입니다. 어렵지도 않은 글. 아는 글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환경이 적절한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노래를 불러요. 자, 집중할 수 있어? 없죠? 조용히 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어려운 내용 없죠? 읽기 전중후 활동에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다 해서 본문으로 넘어갈 건데,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읽기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했던 건 그냥 그대로 나와. 그대로 앞에 얘기해주고 그거를 김응도의 씨름도라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읽기를 잘 하라면 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읽기 과정을 전, 중, 후로 나눠가지고 분석하고 있죠. 이 단계에 따라가지고 해야 된다. 각 단계에서 할 일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각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을 설명한 뭐다? 설명문이다.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글의 중간 부분에는 실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얘기해 놓고, 김홍도의 씨름도에 관한 글을 읽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읽기 과정을 실제 글을 읽을 때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목적은 글을 읽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포인트는 어디에 있겠어, 얘들아? 조정이야. 이 단원의 전체를 통괄하는 단어가 조정이에요. 그래서 갈래 방금 전에 봤죠? 설명문이라고 얘기했고요. 주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읽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주제죠. 그래서 읽기 과정을 아까 얘기했죠. 전중으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각 단가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고,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었을 때 그런 구체적인 예시, 김홍도의 씨름도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들어갈게요. 다음 쪽 봅시다. 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체크 먼저 조금 해드릴게요. 얘도 설명문이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선생님 오른쪽에 먼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연두색은 형식이랑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특히 이 단원에서는 읽기 과정이랑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체크했으니까 확인하세요. 읽기 과정. 그 다음에 노란색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빨간색은 문제 부정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읽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거를 파란색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앞에 볼게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보충 활동부터 먼저 읽고 들어갈게요. 읽기의 특성, 솔직히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고 들어갈게요. 읽기라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 나 혼자 하는 게 읽기야? 물론 기본적으로 나 혼자 하죠. 근데 그 이면에 넘어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의사소통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의사소통한데 누구랑? 책을 읽었어. 박시전에 뭐 저자는 따로 없지만 저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저자가 의도한 바, 아 가부장제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글쓴이와 독자와의 대화이자 의사소통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작가가 이런 의도로 글 썼구나. 작가와의 대화라고도 하잖아, 책은.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의미 구성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야? 나한테 있어서 이 책이 나한테 주는 도움이나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읽은 거잖아. 그런 것들을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있어서 유의미한 활동이다. 독자가 배경 지식과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글 전체의 의미를 구성한다. 아,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들어갈게요. 맨 처음에 무슨 내용부터 나오겠어?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읽기가 왜 필요한지, 읽기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앞에서 사실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읽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앞에서 봤던 것들이죠? 별표 한번 할게요.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뭐 지식이랑 관련된 무슨 백과라고 한다면 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이 장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기의 가치. 두 번째,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작가가 쓴 글들을 읽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여기 있다고 했죠. 읽기의 가치. 세 번째, 삶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읽는다. 그래서 읽기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뭐하다? 이런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읽기를 잘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읽기 능력을 키웠을 때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읽기 능력 키우는 방법이 뭐야? 읽는 과정을 잘 점검하면서 읽기야. 그래서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읽는 것, 즉 읽기 과정에 따라 가지고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 한번 정리해 써볼게요. 당연히 내가 점검하면서 읽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읽을 수가 있겠죠. 무슨 효과? 읽기 효과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읽기 효과가 올라가고. 당연히 읽기 효과가 올라가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의 수준도 점점점 높아지겠죠. 높은 읽기 수준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 높은 읽기 수준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읽기 과정이 무엇인지, 이를 점검하는 방법, 조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딱 서론의 정석이네요. 처음 부분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지금부터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읽기의 가치 그냥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읽었던 부분이니까요. 읽기의 가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읽기 능력이 뛰어나면 이런 일들이 뭔데? 효율적으로 읽는 일들, 그런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읽기의 효과를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까닭,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죠? 이거 확인만 해요. 옆에 있는 오른쪽 날개 읽기 과정 전, 중, 후로 나뉜다라고 했죠?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무슨 활동해야 되는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봤던 그대로예요. 우리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읽기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의 과정에 따라 읽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은 대체로 아까 봤던 것처럼 읽기 전과 읽기 중과 읽기 후로 나뉜다. 별표 이게 기본적인 틀이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뉜다. 다음에서 읽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읽기 과정의 3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떠올려야 돼. 지금부터는 지루하니까 본인들이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입니다. 자, 읽기 전의 활동에서 은호야 뭐 해야 될까요? 아까 일단 책을 딱 봤어요. 제목을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유아나? 책을 딱 봤어. 표지를 넘겼어. 뭐가 있을까? 그치. 차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훑어보면서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원아, 내가 박시전을 봤는데 딱 보니까 얘는 고전소설이야. 떠오르는 게 있네. 뭐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요라, 내가 또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있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읽었네? 뭐를 정하는 거야?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라는 읽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한 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읽기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시 들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읽는 것인지,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작겠지만 내가 박시전을 정말 모르겠어서 전문을 읽고 싶어졌어. 전문을 읽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목표를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치환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읽는 거죠. 정보 습득.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교양을 쌓으려고 읽는 것인지. 사실 이것도 정보 습득에 가까운데요.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있죠.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거죠. 지식 습득의 목표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학창시절 때 많이 하는 거고, 세 번째, 어른이 되고 나서 여가를 보내려고 읽는 것인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뭘 위해서 읽는 거예요? 나의 흥미, 재미를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읽는다. 그런 목표에 따라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달라질 수 있어. 정보 습득이라면 특히 요약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흥미 위주라면 내가 인상 깊은 위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죠. 읽기 전 활동 첫 번째. 읽기 목적을 정한다.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본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측하기. 읽기 전 활동 두 번째. 또 그것들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내가 이거랑 비슷한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어. 그 소설은 이런 내용이었어. 마인드맵 그리는 거죠. 읽기 전 활동 세 번째. 그리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그쵸, 이거 중요하죠. 중심으로 하여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내가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질문하기. 읽기 전 활동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읽기 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들어갑니다. 다음 쪽 보시면 그 다음에 읽기 중 있습니다. 자, 읽기 중에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읽기를 딱 펼쳤어. 책을 딱 펼쳤어. 그랬을 때 읽다 보니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읽기 전 활동에서 했었던 궁금한 내용이 딱 나왔어.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네? 질문하고 답 찾기 할 수 있고요.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어떻게 해야 돼?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반복하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읽기 중 단계. 뭐 하는 거예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있죠. 첫 번째, 읽기 중 활동. 그 다음에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에 답을 찾는다. 읽기 중 활동 두 번째죠. 또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읽다 보니까 아마 끝부분까지 읽어야 알 수 있을 거야. 작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에 뭐 할 수 있어?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해 나간다. 그 읽기 중 활동 다섯 번째. 그래서 읽기 중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들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읽었어. 다 읽은 다음에 진짜 뭐 해야 돼? 찐찐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가지고 내용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읽고 나니까 내가 원래 몰랐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는 걸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 필요한 것들까지 읽어보는 단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읽는 과정의 목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삶을 본받아야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읽기 후 단계에서는 뭐 들어갈 수 있냐?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다. 요약 정리가 포인트죠. 1번.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읽기 후 활동 2번째. 그 다음에 자신이 글을 잘 읽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평가한다. 이것도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책 읽다 졸진 않았는지, 뭐 그런 것들 읽기 후 활동에 들어갈 수 있고,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읽기 후 활동. 자, 필요한 글을 추가적으로 찾아 읽는 것까지 갈 수도 있다. 5번째. 이런 것들이 읽기 후의 활동이다.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기 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한다? 읽기 전중에 따라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살펴본, 이거 중요하다.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딱 잘라가지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량적인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읽기 전에 이런 내용이 궁금했어. 근데 읽다 보니까 A라는 내용 말고 B라는 내용이 궁금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읽는 중간에도, 물론 읽기 전의 활동이지만 질문하고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흐름이 딱 보여. 이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네 하는 걸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측하기나 질문 만들기는 읽기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예시 들었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독자는 뭐 할 수 있어? 자신의 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활동을 하면 된다.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동적이다. 읽기의 과정적 활동은 독자의 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따로 읽지 않을게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 쭉 나열해 둔 거니까 본인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외우는 걸로 할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읽기 중간 2번째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적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메인 내용이죠, 사실은. 자,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만약에 읽기 과정에서 읽기가 뭐 하지 않으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무슨 문제?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나왔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읽기 과정에 문제 발생했을 때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다음을 살피면 어떻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읽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이렇게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데, 다음 글을 볼게요. 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목 딱 주고 글 나와 있죠. 이거는 다들 알 거야. 김홍도의 씨름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최소 한 번씩 이상은 본 적이 있어, 이 그림.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한 글인데, 이거를 읽을 때 전, 중, 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별표 안 해놨는데 한번 써드리긴 할게요. 여기 말풍선에 있는 내용들 중요합니다. 말풍선에 있는 내용들 읽기 과정 중요합니다. 말풍선 별표예요. 다 별표해야 돼, 사실은. 말풍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2가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글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일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용 문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각 단계에서 읽기 전, 중, 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지 예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번째로 나오는 게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해볼게. 자, 읽기 전이야.
자, 읽기 전이니까 제목을 보고 떠올리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책을, 그러니까 도서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할 건지가 나오겠죠. 자, 나는 이 남자애가 김홍도의 그림인 시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지. 무슨 목적이야? 나는 시름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 우리 제목을 보니까 뭐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시름판의 풍경. 아, 시름판에 대해서, 시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선택을 한 거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읽기 목적을 정하는 거죠. 읽기 목적 정하기야. 이거는 읽기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가율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치, 읽기 전에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읽어야겠구나, 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뭐 하는 거야? 내가 김홍도의 시름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옆에 볼게요. 오른쪽에. 자, 읽기 전에 일단 뭐 한다? 제목을 살펴보자. 보니까 이건 시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네. 제목으로 밀어볼 때 시름판의 매력에 대한 글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유추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읽기 전에 제목을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무슨 단계? 예측하기. 예측하기 단계로서 당연히 태훈아 이것도 읽기 언제예요? 전중후 중에서 언제예요? 예측하는 내용이니까. 그치, 전이죠. 읽기 전 활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본문 들어갈 텐데 교과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그림을 옆에다 좀 두고 설명을 할게요.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내용 일치 문제가 자세히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보니까 지금 일단 문단을 조금 보시기 쉬우라고 나눴어요. 1문단. 보니 그림을 보면 구경꾼은 모두 19명이야. 구경꾼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에 여기 씨름하는 애들이 메인이죠. 걔네들을 둘러싸고 여기 구경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야? 19명이나 된다는 거야. 19명이나 되는데 라고 하면서 구경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 이 글은 설명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어? 구경꾼에 있구나. 체크할게요. 이게 뭐예요? 설명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설명 대상 첫 번째 뭐예요? 구경꾼에 대해서 어떤 구경꾼들이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9명이나 되는데 한복판에 두 씨름꾼, 여기 얘네들이 있으니까 혹시 다칠까봐 거리를 두고 이제 있다. 둥글게 빙 둘러 앉았다. 원래 둥글게 앉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이에요. 마당발이라고 하죠. 마당에서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둘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 위부터 어디서 본대? 여기부터 시계 반대방 이렇게 보겠대. 이렇게, 그죠? 봤을 때 사람 따라 보는 태도도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재밌다. 그래서 우선 땅에 놓인 위가 뾰족한 말뚝 번거지는 얘들아 어디부터 봐요? 선생님 마우스 커서 보세요. 여기 있는 거죠.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뾰족한 말뚝 번거지 얘들아. 갓 비교해봐. 선생님 커서 잘 봐. 이게 갓이죠. 원래 약간 동글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뾰족한 형태의 오른쪽 상단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뚝 번거지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마부나 구종이 쓰는 모자다 이렇게 했어. 마부라고 했으니까 말을 다루는 마부, 마차를 끄는 마부. 그 다음에 구종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말을 어디 도망가지 않게 고삐를 잡고 있는 옆에 하인이 있죠. 그런 사람을 구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을 다루는 사람이 쓰는 모자구나. 그럼 알 수 있어. 여기에 구경꾼 중에 누가 있어? 마부, 말이랑 관련된 사람이 있네. 그 내용은 좀 독특하지. 이 정도의 내용 일치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투잡이의 둘 가운데 한 사람이 마부였던 모양이다. 별표. 그랬구나. 구경꾼 중에 마부가 있더라.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밑줄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어놓긴 했는데 굳이 안 그으셔도 돼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마부였던 모양이다. 수염난 중년 사내는 조아라 입을 해 벌리고 앞으로 윗몸을 기울이느라 두 손을 땅에 짚었다 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돼. 봐봐. 여기 오른쪽 위에를 보는 거야. 얘 봐요. 자, 여기
얘가 지금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 손을 딱 집으면서 앞으로 입을 해 벌리면서 보고 있는 거지. 아주 감상하고 있는 거야. 몰입하고 있어. 자, 수염난 죽는 사례 맞죠? 여기 수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끝나려는 씨름 판세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듯해서 보면은 얘가 지금 거의 얘가 넘어가기 직전이야.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흥미진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물이 준수한 젊은이는 얘인 것 같아. 준수한지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그렇대. 준수한 젊은이가 팔을 베고 이렇게 있지. 얘 이렇게 있어요. 팔을 베고 아예 비스듬히 누워있어. 얘 다리 여기 있거든. 얘들아 봐봐. 다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누워서 부채를 무릎에 이렇게 탁 얹고 있지. 완전 양반처럼 얹었다. 왜? 이미 끝나가는 판이어가지고 약간 힘들어서 자세를 이렇게 비스듬히 한 거죠. 씨름판이 꽤 됐는지 앉아있기도 진력이 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했어. 자, 진력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딱 풀렸어. 왜냐면 여기 땅바닥이잖아. 앉으면 힘들겠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미 힘이 풀렸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총각머리 아이들, 딱 봐도 아이들이죠. 왜냐면 머리가 그 옛날에 알지 얘들아, 조선시대 때 남자애든 여자애든 결혼 안 한 아직 애기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렇게 댕기머리 같은 걸 하죠. 총각머리라고도 하고요.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애들이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총각머리 나와있죠? 우리 따서 늘린 남자의 머리. 총각머리에 새 아이는 눈망울이 벌써 이건 초롱초롱해. 보이긴 보여. 집중하고 있어. 그래서 큰 녀석은 얘가 큰 녀석이야. 제일 큰 애. 얘는 본새가 의젓하고 작은 아이는 겁이 나는 듯 어깨를 오므렸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근데 얘는 의젓하게 앉아있지. 그래서 얘가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아닐까. 이 의젓한 친구가. 얘는 좀 어린 애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참고로 본새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본새라는 것, 얘가 앉은 모양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자세? 그런 걸 본새라고 하죠. 어떤 동작이나 버릇의 됨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씨름도의 오른편 위에 구경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옆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읽기 전중의 활동들 중에서 위치가 그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 경우야. 내가 본새가 뭐지? 국어사전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본새가 뭐지? 얘의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찾아보는 거지. 앞에서 읽기 전 활동에서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모르는 문제에 부딪혀서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 뭐를 찾는 거야? 내가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거야. 궁금한 점 찾기. 이거는 어디에서의 활동? 지금은 읽기 언제의 언어야? 그렇지. 중이 되는 거지. 읽기 중의 활동이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나머지 애들 아직 많이 남았죠? 걔네들 설명합니다.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왼편 위로 갑니다. 여기로 갔어요. 왼편으로 갔어. 얘네들이 있는데 이 정도? 자, 왼편 위에는 총 8사람. 참 많이도 보였다. 조그만데. 자, 왼편 위에는 이 문단이야. 자, 맨 구석에 점잖은 노인은 의관을, 그러니까 의복, 겉으로 보이는 복들의 복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단정히 앉아서 어디 있을까? 여기 할아버지. 누가 봐도 이건 할아버지다, 그죠? 수염 있고 이분은 다른 사람은 갓도 벗었어. 상투만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갓까지 쓰고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갓은 젊은이 얘예요. 얘. 갓은 젊은이 얘는 다리가 저리는지 오래 앉아 있었다라고 했잖아.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있어. 다리가 저리니까 쥐가 나서. 그리고 부채로 얼굴 가린 양 이렇게 가리고 있죠. 이런 양을 보면 아마 소심한 성격인 것 같다. 이 정도도 괜찮죠. 내용 일치 문제로 소심한 성격인 듯한 부채 쓴 남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뒤에 있는 사람은 씨름판에 한껏 집중을 해가지고 야 이것 봐라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집중하고 있죠. 자, 야 이것 봐라 하는 표정이 남다르며 이것도 괜찮아요. 얘가
가운데 야 이것 봐라 라는 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선생님이 가로친 거 있죠? 여기를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정에 대한 서술할 거 아니면 들어갈 거로 가장 적절한 말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또 앞에 조그만 아이 여기 얘 있죠? 얘 아이예요. 작은 아이는 뭐 하고 있냐? 두 다리를 털퍼덕 내벌려서 양손으로 제 발을 쥔 재미난 모양을 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쥐고 있죠?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내 여기 있어요. 얘네들 얘랑 얘 잘 안 보이지만 얘 여기 옆에 있어요. 걔네들 세 명은 모두 갓을 벗었죠? 벗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의 인물은 두 갓을 서로 포개 놓았고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갓이 얘들아 이게 하나가 아니야. 여기가 이제 하나인 거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포개 놓았어. 누가? 얘랑 얘가 포개 놓았어. 작년에 남자가 포개 놓았고, 다음 쪽 갈게요. 새신랑 같은 젊은 쪽은 따로 두었다. 밑에 보면 얘들아 머리가 조금 진하게 칠해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새신랑이야. 그 사람이 젊은 쪽은 따로 두었다. 얘는 혼자 여기다 뒀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젊은이는 하고 오른손으로 허공을 짚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집중해가지고 넘어갈 것 같아 이거지. 그러고 있다가 앞사람은, 자 여기 앞사람 여기 정년의 남자, 얘는 무릎을 당겨가지고 뭐 하고 있어? 깍지를 꼈는데 위를 안 읽었구나. 수염난 사람은 자세도 다부지고 눈매 역시 만만치 않다. 봐봐. 위에 있는 얘네 두 명 있죠? 지금 정확히 씨름판을 보고 있고 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즐기는 눈빛은 아닌 거야.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앞사람은 무릎을 당겨 앉아서 깍지를 꼈는데 등줄기가 곱고 눈빛이 침착해서 발막신까지 벗어놓은 거 보면, 발막신이라는 건 이제 남자들이 어떤 신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막신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고무신 같은 이게 발막신이에요. 이거를 벗고 있다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곧 씨름판에 나갈 거란 얘기예요. 이걸 벗고 이제 씨름을 하러 가야 되는 순간인 거야. 얘네들은 긴장하고 있는 거야. 얘네 곧 끝나니까. 그래서 아마도 다음 판에 나설 씨름꾼 인성 쉽다 별표 이런 내용 괜찮죠? 얘가 곧 나갈 씨름꾼이겠구나. 그래서 씨름도 어디? 왼편 위에 구경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왼편 아래로 갑니다. 왼편 아래는 여기 3분단 보니까 네 사람으로 채수라는 거는요, 체격. 체수가 큰 이와 퉁퉁한 이, 그리고 자그마한 사람까지 어린이 셋의 떡거머리 총각이 하나다라고 했는데, 떡거머리가 아까 봤던 총각머리랑 같은 말이야. 댕기머리를 한 거 있죠? 여기 애기 있잖아. 다른 사람 상투 틀었는데 얘만 머리가 댕기머리잖아. 얘를 얘기하는 거야. 떡거머리 총각 이꼴 우리 아까 봤던 총각머리. 총각머리가 하나다. 그래서 와중에 두 사람은 합이지. 합죽선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고전할 때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거, 무슨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채선자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괜찮지만 부채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부채를 붙이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단오날이에요. 단오날. 옛날에 있던 우리 세시풍속 알죠? 단오날이에요. 막 청포로 머리 감는 그런 날인데, 그날의 풍습 중에 하나가 씨름하는 거였어요. 근데 단오는요, 아직 여름은 아닙니다. 극 초여름이에요. 아니면 늦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직 부채를 붙일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데, 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 아래 사람 다 부채 들고 있어. 왜 그럴까? 자, 보니까 원래 단오는 양력으로 6월 초여름께라 라고 되어 있어. 이때는 세시풍속으로 부채를 만들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다. 풍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다 부채 들고 있을까? 나 여기 이거 받았어요. 윗사람한테 받았어요.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본세를 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멋삼아서, 자랑 삼아서 너도 나도 철이는 부채를 든 것이다. 별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씨름도에 있는 왼편 아래 구경꾼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씨름꾼에 대한 씨름꾼을 구경하는 구경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씨름판을 잘 보자면 요즘 요즘 흔히들 하는 뭐가 아니래? 왼씨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이것까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뭐는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하는 씨름이랑은 조금 형태가 달랐다라는 거야. 자, 왼 씨름이 아니다. 이건 요즘에 하는 건데요. 왼 씨름이 뭐냐면 뭐 상대방의 다리 얘들아 삿바 정도는 알고 있지? 이 사람의 몸을 움켜쥐면 안 되잖아, 씨름이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차고 있는 밧줄 같은 걸 삿바라고 하죠. 그런 삿바를 어디에 상대편의 다리 삿바를 왼손으로 잡고 뭐 오른 어깨를 맞대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허리 삿바를 잡고 하는 씨름이더라. 이런 게 요즘의 일반적인 씨름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른편 팔뚝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말면 될 것 같아. 오른편 팔뚝에 3배 삿바를 뭐 몇 번 이상 감아서 상대의 왼쪽 허벅지를 휘감아서 오른손으로 쥔 것이며 허리에 따로 띠를 매지 않고 상대 허리에 그냥 왼손을 얹은 양이 어쨌든 지금은 보기 힘든 현대랑은 조금 다른 무슨 씨름? 명칭 정도 알아도 돼요? 바씨름이더라. 우리는 왼씨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바씨름을 하더라. 바씨름.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마다 씨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떻게 했다? 서울, 경기 일원에서만 서울하고 경기 일원이라는 건 일부분이다 이런 뜻이지 거기에 일부분에서만 바씨름을 했다고 하니 이곳이 어디였는지 절로 짐작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절로 짐작이 간대. 그러면 태원아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에서만 바씨름 했대? 서울이랑 경기 일원에서만 했대. 그쵸? 그래서 여기서 했을 것이다. 즉 짐작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곳이 어디예요?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일어났던 씨름을 그린 그림일 것이다. 그 얘기죠. 아무튼 판이 끝난 듯해도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잖아. 판마금이 난 것도 아니므로 그러니까 판가름이 결국 판마금 이꼴 판가름이에요. 승패. 그래서 그 판에서의 마지막 승리 또는 마지막 승부를 가르는 일이 나지 않았으니까 씨름판은 흥분과 초조로 서로 뒤엇갈리며 점차 최고조를 향해 간다. 다들 막 집중하고 있어. 근데 이 그림에서 웃긴 점이 있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웃겼어. 얘가 있죠. 자, 다른 애들은 집중하거나 막 긴장하거나 그랬는데 자기 혼자 얘네들 뒤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개발쭉 웃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단 한 사람 여유만만한 이가 있다. 누구냐면 엿장수. 씨름끈을 이제 씨름끈과 등을 진 채 목판을 둘러맨 빠꺼머리 엿장수가 있더라. 별표. 얘가 설명하는 대상 선생님 아까 설명 안 했군요. 위에 다 사문대로 다시 갈게 얘들아. 자, 씨름판을 다시 보자면 여기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맨 처음에는 뭐였다가 구경꾼이었다가 대상이 두 번째 어디로 갔어요? 씨름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씨름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어디로 돌아와서 우리 구경꾼으로 돌아와서 구경꾼 중에서도 누구예요? 우리 엿장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엿장수는 그래가지고 돌리고 얘는 경기가 상관이 없어. 얘는 여기에 뭐 하러 왔을까? 엿 팔러 왔지. 엿 가위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팔러 왔는데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기쁘냐. 뭉트코에 사람 좋은 웃음을 한 이제 총각은 혼자 딴청을 피우고 있다. 왜? 옆판에 놓인 엽전 새잎에 마음이 흐뭇해서일까 되어 있어.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그게 엽전이죠. 누가 엿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얻었지? 자기는 좋은 거야. 지든 말든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게 이 그림의 재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씨름도에 나타나 있는 씨름판의 풍경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 끝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다 했고 뭘 봐야 될까요? 전중후 활동, 특히 중활동에서 뭘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2개. 먼저 볼게요. 자, 보니까 내가 읽기 중에 하는 활동들이에요. 지금 나는 읽기 목적에 맞게 읽고 있나? 자, 읽기 목적 우리 뭐 하는 거였어? 기몽도의 씨름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하면서 읽어야겠다? 메모하면서 읽으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읽기 목적에 맞는 방법을 읽고 있는 점검하는 거죠. 이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읽지 목적을 고려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몽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있나.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읽기 중이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 앞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읽다가 너무 졸려. 그래서 너무 듣기 잤더니 피곤해서 읽기 힘들어. 잠깐 쉬어야겠다. 물론 일반적인 선지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졸리면 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독자의 생리적인 상황도 점검과 조정의 핵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 당연히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 휴식하고 계속 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읽으라고. 휴식했다가 다시 읽어.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읽기. 이것도 읽기 중의 활동.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다시 집중해서 읽자. 지금까지는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었어. 아까 중간까지만 읽었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까? 씨름꾼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씨름꾼들이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죠. 자, 아까랑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읽기 전 활동에서만 예측하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읽기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중간에 읽어서 보니까 다음에 이거 나오겠네 예측하게 하고 있죠. 순서에 상관없이 각 단계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거예요? 여기서는 구경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읽기 전 단계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 예측하기도 하고 있죠. 다음에 씨름꾼 얘기하겠네. 예측하기. 다 읽기 중 활동이더라. 됐지요? 자, 그다음 밑에 마지막 말풍선 있어. 내가 다 읽었어. 다 읽은 다음에 하는 거야. 이 글은 씨름도 속의 구경꾼과 씨름꾼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야. 뭐하고 있어? 다 읽었으니까 이 글의 전체 내용이 이거더라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이 글을 읽고 그림 속 씨름이 바씨름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어떻게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김홍두에 대한 글을 찾아 읽어봐야겠다. 김홍도 작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새로운 더 필요한 글을 읽어보겠다라는 얘기죠. 옆에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뭐 하기? 정리하기. 그쵸? 요약하고 정리하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 뭐예요? 이게 바씨름이더라.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리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더 쓰자면 필요한 다른 책 읽기. 필요한 다른 책 읽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은 사례 보여줬죠. 적용했죠. 이거는 뭐의 단계? 읽기 중에 읽기 후의 단계죠. 읽기 중 끝났고 후. 됐나요? 적용한 거고 여기부터는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36분인데 50분까지 쉴게요. 50분까지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으짜 봅시다. 앞에 있었던 내용 정리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뒤쪽 내용인데, 앞에서는 읽기 전, 중, 후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쭉 나열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읽기 과정에서 점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질문들 플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려면 독자는 글을 읽는 도중에 자신에게 뭐를 많이 해야 돼? 질문을 많이 해야 돼. 무슨 질문? 내가 잘 읽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학생이 지금 나는 읽기 목적에 맞게 읽고 있나? 뭐를 점검해야 돼? 내가 읽기 목적에 맞게 거기에 부합하게 읽고 있나 점검해야 되고요. 질문한 것처럼 자신의 읽기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나의 읽기 목적은 무엇인가 또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은 나의 읽기 목적에 맞고 읽기 수준에 적합한가? 만약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빠르게 책을 바꿔야겠죠? 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읽기 과정 중에서의 이제 점검 질문이죠. 그래서 약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잘 하고 있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약간 신체적인,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예요. 자,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신적인 활동인 점검과 조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래요.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읽기 상황을 구성하는 다른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 독자, 글, 읽기 환경, 독서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야. 독자, 내가 뭐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글, 이 글이 나한테 적합하냐. 그 다음에 환경, 주변의 환경이 차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학생이 잠깐 쉬었다가 글을 읽은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 자, 육체적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독자를 고려한 거죠. 독자를 고려한 점검과 조정. 그 다음에 글이 만약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럴 때는 얘들아 과감하게 바꿔야 돼.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지.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다른 책, 부가적인 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쉬운 글이나 자신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소음 때문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자리를 피하거나 귀마개를 끼거나 음악을 틀거나 다 되죠. 읽기에 집중할 수 없을 때에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하여 자신의 읽기 과정을, 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묶어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읽기 과정 중에서의 이제 뭘 고려하는 거죠? 우리 약간 신체적, 그 다음에 독자적 인 측면,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환경적인 내용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들은 본문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그냥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래서 끝! 마지막에 이런 걸 통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읽는 걸 해봤어. 보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기 필요하다고 했고요. 독자, 글, 독서 환경 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기 과정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뭐 할 수 있어? 잘 읽을 수 있고 읽었을 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 맞춰가지고 잘 점검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읽기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주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괜찮죠? 그래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그래서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질문은 마무리하고 다음 글로 갑시다. 자, 가기 전에 학습 활동이 있는데 선생님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 별표만 친다. 이 내용이 앞에서 있었던 것들이죠. 읽기 전중 후에 어떤 활동 해야 되는지 암기하세요. 근데 사실 암기라고는 했지만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수업 시간에 이미 절반은 외웠다. 그치? 그다음에 밑을 보시면 이건 조금 볼게요. 읽기 과정에서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라든지 독자의 측면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 문제. 내가 읽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돼? 다른 책으로 바꿔 읽으면 되죠. 아니면 부가적인 책을 한다든가 좀 더 쉽게 쓴 글을 찾아 읽는다. 백과사전 등 자료를 참고하면서 읽는다. 충분히 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책을 못 바꿀 상황이면. 그 다음에 피곤해서 집중이 떨어졌어. 뭐 하면 돼? 쉬었다가 다시 읽으면 돼.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읽는다. 아니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이제 정신을 맑게 하고 다시 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 내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귀마개로 소음을 차단하고 다시 읽는다. 아니면 음악을 튼다.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소음 차단, 음악 틀기. 앞에 있었던 내용 정리한 거고 진짜 들어가자. 자, 읽기 다른 글을 통해서 읽기 전중후 과정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내용 측면 똑같이 알아야 되고요. 읽기 전중후에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목이 뭐예요?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뭐든지 대량 생산, 박리담회라고도 하죠. 많이 만들면 값이 싸져요. 자, 왜 그러냐?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기 전이야. 읽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읽기 목적을 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글을 읽을 건데 왜 읽게 되었느냐면 내가 평소에 궁금했어. 왜 일반적으로 수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도 많아질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줄어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량 생산과 생산비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다. 뭐랑 뭐? 대량 생산이랑 생산비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읽는 거야. 읽기 목적 중요하죠? 중요해.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 읽기 전중 활동이니까. 자, 이거랑 관련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읽기 전에 질문 만들기. 궁금한 점 생각하기. 그 부분이죠. 자, 뭐가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많이 생산할수록 오히려 줄어들까? 이게 목적이죠. 물건을 많이 만들면 왜 생산비가 줄어들까? 제일 궁금한 점이고요. 그 이외에 궁금한 점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번호 조금 매겨볼게요. 1번 뭐가 궁금하냐? 물건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물건, 재화 하나당 내가 드는 생산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계산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비의 요소. 생산에 드는 요소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그런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대량 생산비는 어떤 관계일까? 이게 결국 뭐예요? 목적이랑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게 전이죠. 그 다음에 중활동 선생님 여기 안 읽어도 알 거야. 체크만 해요. 읽기 중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내용들 뭐 읽기 목적 확인하기 그 다음에 내가 잘 읽고 있는지 반성하면 점검하는 내용들 환경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쪽에 옆에 개관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옆에 보세요. 얘도 똑같이 설명문이죠? 설명문이고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제, 규모의 경제는 재화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주제야. 물론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와요. 그런 게 주제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뭐 가게라든지 스파게티, 뭐 택시 기사 이야기 등등등 이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 스파게티 식당의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설명문이니까요. 자, 봅니다. 일단은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뭐 교과서에선 하지 않았지만 예시를 들어본다면 제목을 보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구나? 생산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 예측하기 읽기 전 활동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철수가 노인복지센터로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인 상황, 좀 쉬운 예시를 들어가지고 시작하고 있죠. 자, 시간도 절약할 거면 택시로 간대. 택시로 가려고 요금을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왔더라? 6,000원이래. 근데 혼자서 6,000원 내는 거 학생이니까 부담이 된대. 중학생 형편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철수는 택시를 함께 타고 갈 친구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친구를 모았대. 만약에 한 명 모았어. 2명이 같이 택시를 타면 얘들아 얼마 내면 돼? 3,000원 내면 돼. 똑같아. 택시가 아니어도 배달 음식도 그래요. 엽떡을 혼자서 3인분, 4인분짜리 먹기. 친구들이랑 같이 노나 먹기. 노나 먹는 게 더 싸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한 명 더 모아가지고 3명이 같이 타면 2,000원씩 내면 되는 거죠. 6,000원을 3명이서 나누는 거니까 2,000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비랑 우리 생산량이랑
관련 있는 거죠. 뭐예요? 대량 생산. 여기서 말하는 대량 생산이라는 건 애들이 많이 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다른 말로 하면 생산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 타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1인당 택시 요금은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랑 관련된 생산비와 관련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비와 관련된 예시를 통해서 당연히 독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당연히 뭐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둘 다 되겠죠. 독자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면서 요약해줬어. 택시 요금은 승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승객이 늘수록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승객 수가 늘수록 경제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량이 늘수록 경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택시 요금은 승객 수가 늘수록 1인당 요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볼 건데 보면 대량 생산으로 뭐래? 생산비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정도도 보이죠? 보이나요?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를 줄여라.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이 생산하면 줄어든대. 자, 기업이 재화를 생산할 때에도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 한 개당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 라고 해서 밑줄 쭉. 물건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걔가 생산량 전체가 증가하면 하나당 드는 비용이 오히려 줄어든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모의 경제다. 다 나왔네. 규모의 경제는 뭐 하는 거야? 생산비가 줄어들어. 언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 얘기인 거죠. 자, 들어가기 전에 재화라는 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짚을게요. 재화라는 거는 뭘까? 재화. 돈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재화는 물건인 거죠. 생산품, 물건. 그런 걸 재화라고 하는 거죠.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자 할 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 한 개당 가격은 줄어든다. 자,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올라가? 생산량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생산 비용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생산 비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비문학에서 많이 했잖아.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 자, 이거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지? 비례는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게 비례죠?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오히려 생산 비용은 줄어든다 라고 했어. 택시랑 같은 개념인 거야.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규모의 경제라고 하기로 했어.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자, 여기에 드는 비용을 분석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첫째는 기업이 재화를 몇 개 생산하든지 간에 항상 일정하게 지불해야 되는 뭐가 있대? 고정 비용이다. 방금 전에 읽은 부분 별표.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고정 비용이래. 무조건 나가는 거야. 무조건 지출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영업을 해. 카페를 해. 어느 날 우리 카페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님이 없어. 하루에 0명 왔어. 그런 신기록을 찍었어. 0명 왔어. 근데 알바생은 출근했어. 야, 미안한데 오늘 아무도 안 왔어. 돈 못 주겠다. 일단 못 주게. 할 수 있어? 불법이지. 그럴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정 비용이야. 내가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줘야 되는 거. 무조건. 그런 거.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 당연히 줘야지. 그 다음에 공장과 사무직 임차료. 얘들아, 임차료라고 했을 때 차자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문법할 때도 편하고. 차자 표기라는 게 나중에 나오거든. 어쨌든 자, 차라는 건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빌린다. 빌린 금액. 쉽게 생각해서 월세예요. 월세. 내가 그 건물주가 아닌 이상 거기에 세 들어가지고 가게에 세를 내야 되잖아. 그게 월세죠. 그런 건 무조건 나가요. 돈이 뭐 생기든 말든. 자, 한 달에 물건을 5,000개 생산하든 10,000개 생산하든 무조건 기업은 매일 직원한테 약속한 임금을 줘야 되고 건물 주인에게 정해진 임차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첫 번째는 고정 비용이 일단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비용 또 있어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뭐가 있다? 변동 비용입니다. 얘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별표. 얘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물가가 올랐어. 원재료 값이 올라갔어. 그런 것들이 바로 변동 비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많이 생산하게 됐어. 우리 기업이 잘 돼서. 그러면 당연히 생산비, 그러니까 원료비가 많이 들겠죠. 재료비가. 그래서 생산에 들어가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나 부품 구입비, 기계를 가동하는 데 드는 전기요금 등등등 이런 부가세들이 다 변동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원료 구입비나 전기요금은 증가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두 번째, 변동비용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위에서 볼게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생산비는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용으로 나눌 수 있구나. 자, 이거 뭐 한 걸까요? 선생님이 번호 매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면 2번 질문이 이거였어요. 생산비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구성 요소 뭐랑 뭐 있어요? 고정 비용이랑 변동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 찾았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읽기 중에서의 활동이죠. 뭐하고 뭐하기? 질문의 답 찾기가 되는 거죠. 질문의 답 찾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뒤로 갈게요. 이런 답 찾기 하고 있고 밑에 한번 보면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한 게 얘들아,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용이 생산 비용에 드는 양이야. 이게 결국 뭐야? 내가 어떤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총량으로 드는 생산비가 이만큼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재화 생산을 위해서 지출하는 총생산 비용이 된다. 다음 쪽 총생산 비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곧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총 드는 수량, 총 드는 비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총생산 비용이라고 한대. 이 총생산 비용은 뭐예요? 내가 만든 물건 전체에 드는 생산비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물건 하나당 어느 정도 드는지가 궁금해. 어떻게 하면 돼? 나누면 돼. 생산한 개수만큼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게 되지? 그거만큼 나누면 하나씩 되는 거잖아. 총생산 비용을 어떻게 한다? 생산량으로 나눴을 때 재화 한 개에 이제 드는 비용을 알 수 있다. 다 나왔네. 자, 알기 쉽게 좀 위에 다시 정리 쓸게요. 재화 한 개 생산비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왼쪽에 다시 쓸게요. 재화 한 개의 생산비. 한 개당 드는 생산비를 내가 구하고 싶어. 그거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 거죠. 는 해놓고. 일단 뭐야? 아까 총생산 비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뭐랑 뭐를 더하면 돼, 얘들아? 가열아, 뭐랑 뭐를 더하면 된다고 했지? 무슨 비용하고 무슨 비용? 무슨 비용하고 무슨 비용? 생산량에 들어가는 거. 고정 비용이랑 그렇지. 변동 비용을 합쳤을 때 이게 뭐예요? 전체 생산비가 되는 거죠. 는 위에 있는 거. 이거랑 같은 게 아까 봤었던 총생산 비용이 되는 거죠. 를 내가 뭐 하면 돼? 생산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이 정도 들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게 공식이야. 뭐? 재화 하나당 드는 생산비 구하는 공식 해서 옆에 볼게요. 아, 알 수 있어. 아까 첫 번째 질문 한 개당 얼만큼 들까? 어떻게 계산하지? 문제 있었지? 질문했지? 대답. 개당 생산비는 총 생산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다. 밑에 쓸게요. 읽기 중 활동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질문 답 찾기.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했어? 기업이 그렇다 보니까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생산비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비는 결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록 감소하는 개당 생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예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반 시장에서 대량 생산에 유리한 건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이야? 당연히 얘들아 대기업이지. 대기업은 뭐가 많아? 자본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쿠팡 생각해봐. 일단 자본이 많으니까 뭐를 깔았어? 그 물류센터를 깔아가지고 거기에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 그런 대기업이
경쟁하는 거야. 누구랑?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은 물건 많이 만들어? 많이 못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비싸질 수밖에 없어. 당연히 누가 유리해?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누구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유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뒤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보니까 스파게티 식당의 예시를 들어본대요. 스파게티 식당의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자. 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줬어. 위에랑 똑같죠? 맨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거 구체적 사례를 줬을 때 독자의 뭐를 높일 수 있다?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 식당 주인은 임차료와 인건비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무조건 나간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고정 비용이지 얘들아. 무조건 나가는 임차료랑 인건비잖아. 고정 비용이잖아. 그치? 얘네들은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든지 관계없이 나가는 고정 비용이다. 나왔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비 있잖아. 재료비, 가스비, 전기비 이런 것들.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드는 재료비와 가스용과 같은 조리비는 3,000원에 뭐가 된다? 변동 비용이야. 이거는 각각의 물가에 따라 가지고 쓰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변동 비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가게에서 스파게티 가게에서 드는 총 생산량은 얘랑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10만 3,000원이네. 그죠? 10만 3,000원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가격이 잘 안 돼서 한 명의 고객만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고객한테서 뽕을 뽑아야 되는 거죠. 얘한테 다 부담을 하는 거야. 그 고객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건 식당이라서 고객이라고 한 거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생산량. 자, 그러니까 이 식당을 찾는다면 이 식당 주인이 스파게티 1인분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0만 3,000원이니까 그걸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0만 3,000원이다. 그 다음에 2명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똑같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 2명의 고객이 왔을 때는 2인분을 만드는데 드는 게 반절이 되는 거야. 2 나눴어. 5만 6,000원이 드니까 총 1인분 생산비는 5만 3,000원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왜냐면 고정비는 똑같잖아. 고정비는 똑같고 거기에 이제 재료값만, 변동 비용만 플러스해서 그걸 반띵하면 되니까 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식당 손님이 증가할수록 이 스파게티 1인분의 생산비는 점점 감소한다. 뭐예요?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개당 생산비가 감소해서 경제적이 되는 규모의 경제 현상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결론 뭐랑 관계 있는 거? 생산량이랑 이제 생산비랑 관련 있는 게 궁금하다고 했지? 우리 3번입니다. 질문 3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똑같죠? 읽기 주용 활동이고 뭐 질문에 답 찾는다. 질문에 답 찾기.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면 개당 생산비가 줄어든다 라는 걸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결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바탕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규모의 경제가 이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재화의 가격을 낮춰주는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규모의 경제는 판매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 왜? 많이 만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쵸?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예를 들어 스파게티 경우에 하루에 1인분밖에 만들지 못하면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10만 3,000원 이상으로 정해야죠. 그쵸? 마진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10만 3,000원 이상. 근데 하루에 만약에 22분에 팔 수 있어. 20명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정체 생산비는 16만 원이고 1인분 생산비는 8,000원이다. 근데 내가 8,000원에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윤에 붙여가지고 2,000원 붙여서 스파게티 1인분을 10,000원에 팔 수 있다.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이 된 거죠. 많이 올 때. 그래서 장사가 잘 되어서 스파게티 생산량이 늘어나면 1인분 생산비는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생산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비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판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대량 생산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의 재화의 가격을 낮추게 하고, 그렇지? 많은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지게 되는 거죠. 가격이 싸니까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다이소 가면 다 부르주아 되듯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 현상은 현실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나왔지 중소기업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이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생산량이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우위죠.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야. 생산비가 줄어든다.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이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가 실제 경제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한다?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대량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쪽 볼게요. 그래서 윗글의 중심 내용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생산비랑 생산량이 서로 유관하더라. 그랬을 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더라. 그 얘기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개당 생산비가 어떻게 한다? 증가할 때 감소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뭐 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해주더라. 생산비를 낮춰주더라. 그 다음에 얘 중요하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읽기 후의 활동이에요. 내가 더 할 수 있어. 이제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기,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내가 뭘 알게 됐어? 아, 나는 뭐 이건 알고 있었을 수 있죠. 대량 생산을 할 때 생산비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는 몰랐네. 이런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난 몰랐어. 이런 게 규모의 경제더라. 용어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생산비에 두 가지 든다고 했죠. 고정비용이랑 변동비용이 있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랬을 때 고정비용은 뭐라고 얘기했어? 무조건 나가는 월세라든지 임금 같은 걸 뜻하는 거구나. 변동비용은 원재료 값이나 어떤 전기세, 가스비 등등등 변동성이 있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됐을 때 당연히 대기업이 유리하더라. 경쟁에서 더 유리한 가격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놨어? 내일 봐, 성호야.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 더 알고 싶냐? 여기 좀 중요하죠. 앞에 있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여기는 많이 나오는 선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정 비용 외에 임금, 임차료 외에 또 다른 고정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나 알고 싶다. 마찬가지로 변동 비용에도 다른 예시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다른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을 정할 때 고정 비용하고 변동 비용 외에 다른 것들,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나라의 정세라든지 정치 성향도 충분히 영향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량 생산을 하고 판매 가격이 높은 물건이 경쟁에서 유리한 사례가 있는지. 봐봐. 소량 생산을 하고 가격이 높은 물건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소량 생산을 하고 가격이 높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을까? 희소성이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 명품입니다. 명품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예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비싸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싸도 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는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뭘까? 내용 쉽죠? 읽기 전중 후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무슨 활동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서 읽기 전중 후 활동에서 뭐 했는지, 그 다음에 맨 앞에서 있었던 김홍도의 씨름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일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본 규모의 경제 내용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도 다 끝났어. 학교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문법이 많이 나올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문법이랑 이거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주 숙제는요. 일단 이번 주 숙제했던 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뭐 하라고 했지? 저번에 기본 숙제? 자습서에 있는 거 문장 성분 분석하라고 했죠? 그거는 답지 선생님이 월요일쯤에 다른 친구들 다 수업 끝난 다음에 월요일쯤에 답지를 올려줄게. 그거 보고 채점하는 게 1순위예요. 채점하시고 두 번째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오늘 진도 나갔는데 풀어오기. 세 번째는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풀어오기인데 풀어오기죠. 가방 챙기면서 들으세요. 내가 아까 아침에 줬지? 에이샤. 자,
볼게요. 2개 드렸어요. 자, 문법은 잊으면 안 되니까 잊지 마시라고 드렸는데 얇은 거랑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거는 오늘 진도 나간 건데 선생님이 아까 아침반에서 몇 개 풀기로 약속했냐면 몇 개 풀기로 했지? 잠깐만. 100개 풀기로 했어요. 100개 풀기로 했던 것 같아요. 100개, 140 중에 100개 풀어오기. 그 다음에 얘는 진짜 몇 개 풀기로 했지? 80문제 있거든? 몇 문제 풀기로 했지? 80문제 다 풀리기로 했던 것 같아. 얘는 변동 없이. 80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얘는 100문제까지 풀어오기. 그럼 딱 180문제 되죠? 그렇게 해서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고생했습니다. 전달사항 따로 없고요. 남아야 되는 사람 남아가지고 남는 거 하고 가시고